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과 기업가들이 모여있는 강연장에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의 발언에 모두 충격에 빠졌는데요. 오늘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온 것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한국이 없었더라면 세계의 모든 기술은 멈췄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난주 MIT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혁신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강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세계 각국의 정상급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그 모든 이목은 스탠포드 대학의 레이첼 모리슨 교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모리슨 교수가 10년간 발표해온 미국 중심 기술 패권론을 완전히 뒤집는 발표를 예고했기 때문이었죠. 모리슨 교수가 단상에 올랐을 때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녀가 이날만큼은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제 평생 연구의 가장 큰 오류를 인정하려 합니다. 첫 마디부터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지난 10년간 저는 글로벌 기술 패권이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이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교수가 한국의 기술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저 반도체와 배터리를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글로벌 기술 혁신은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리슨 교수는 대통령 공석 상태라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하는 한국의 역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LG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본 OLED 기술력에 관한 언급이 나왔을 때는 강연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세계 최초 8K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1mm도 안 되는 두께에서 구현되는 완벽한 색감과 화질, 그리고 투명성은 현존하는 어떤 기술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모리슨 교수는 이 기술이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때 모리슨 교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을 바꿀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기술들이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놀라운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러웠습니다. 강연 후 저는 모리슨 교수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그녀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사실 한국 방문 전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무언가를 잘 복제하고 최적화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모리슨 교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방문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 연구소들이 세계 최고 대학들보다 앞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경외감을 표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이유입니다. 모리슨 교수와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저는 그녀의 한국 방문 경험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특히 LG 사이언스 파크에서의 경험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LG 사이언스 파크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최첨단 기술만 볼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기술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리슨 교수는 연구소 투어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점을 발견했답니다.
모든 연구실이 실제 사용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었죠. 예를 들어 의료기기 개발팀은 실제 병원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한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은 실제 운전석을 설치해 사용자 경험을 끊임없이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열정이었어요. 김지원 수석 연구원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에게 기술은 그저 기능이 아닙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리슨 교수는 이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고 해요. 연구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밤을 새우는 모습, 심지어 일주일 내내 집에 가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는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가정용 로봇의 사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번이나 프로토타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라면 3번 정도 시도한 후 충분히 좋다며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달랐어요. 충분히 좋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리빨리 문화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리슨 교수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완벽함을 향한 끈질긴 추구였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LG 사이언스 파크의 리빙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일반인들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80대 노인부터 10대 청소년까지, 장애인부터 외국인까지 다양한 사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장 앞선 기술은 가장 인간적인 기술이라는 것을요. 모리슨 교수는 한국 연구원들이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일상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런 철학이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분석했죠.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우리는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제안합니다. 이 말이 한국 기술의 핵심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리슨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한국 기업들의 철학이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성능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철학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리슨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한국을 방문한 핵심 목적 중 하나는 반도체 산업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사실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칩이 만들어낸 국제 질서의 변화는 더욱 놀랍습니다. 모리슨 교수는 삼성전자의 화성 캠퍼스와 SK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클린룸에 들어갔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축구장 10개보다 넓은 공간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정밀함이었어요. 머리카락 두께의 수천 분의 1 수준의 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력이 실존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이 되었는지 모리슨 교수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삼성의 파운드리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만들어낸 생태계가 글로벌 IT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네덜란드가 ASML 장비를 안 팔면 큰일이지만 한국이 반도체를 안 만들면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이 말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냉장고까지 모든 것에 한국의 기술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러웠죠. 모리슨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제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모두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자국의 첨단 산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요. 현대 석유보다 귀중한 자원이 바로 한국의 반도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고 있어요. 그녀는 특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구축한 생태계의 견고함에 주목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급망, 대학과 연구소의 인재 양성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결합해 만들어낸 산업 구조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라고 평가했죠.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술은 돈으로만 살 수 없어요. 세대를 걸쳐 축적된 노하우와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모리슨 교수는 특히 반도체 엔지니어들과의 대화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라고 말했어요. 이런 자부심이 한국 반도체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있고 그들이 있기에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리슨 교수와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 속에 숨어 있는 한국인 인재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코리안 파워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이 회사들의 핵심 기술 개발에 한국인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모리슨 교수는 실리콘밸리 CEO들과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대형 테크 기업의 CEO는 우리 회사 핵심 프로젝트는 한국인 팀 없이는 진행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애플의 M1, M2 칩 개발팀에는 수십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책임자도 한국인이죠. 심지어 오픈 AI의 GPT 모델 개발에도 한국인 연구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종종 해외로 나간 인재들을 두뇌 유출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리슨 교수는 특히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연구자들이 가진 독특한 강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조합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동양적 사고방식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서구적 접근법을 동시에 구사합니다. 게다가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된 엄청난 실행력까지 갖추고 있죠. 그녀는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엔지니어 커뮤니티를 보이지 않는 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고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들의 겸손함입니다.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더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리슨 교수는 특히 젊은 한국인 연구자들의 성장세가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명문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한국 학생들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들이 졸업 후 주요 기업에 영입되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스탠포드에서 가르치면서 한국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은 단순히 학문적 성취만 뛰어난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남달랐습니다.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모리슨 교수의 말을 들으며 해외에서 활약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인재들이 있기에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은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모리슨 교수와 헤어진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우연히 프린스턴 대학의 사라 콜린스 교수를 만났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국제경제와 기술정책 분야의 권위자로 최근 미국 상무부에 한국 기술의 대체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인물이었죠. 아, 당신이 그 유명한 한국 기자군요. 저도 사실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처음에 다소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보고서가 미국의 기술 제재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교수님의 보고서가 미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콜린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았죠. 솔직히 말하자면 제 보고서는 큰 실수였습니다. 한국 방문 전에 작성한 초안이었거든요. 방문 후에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보고서 발표 직후 미국 내 첨단 의료 장비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핵심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긴 거죠. 알고 보니 그 부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제가 없었어요. 콜린스 교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곳은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식 혁신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공장장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이 필연적으로 지켜지는 환경을 설계합니다. 콜린스 교수는 이 말의 의미를 곧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의 생산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납기가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 기업들이 계약과 법적 강제력에 의존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시스템 자체에 신뢰를 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이유입니다. 콜린스 교수는 한국 방문 중 예상치 못한 상황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에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모두가 즉시 문제 해결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놀라운 건 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죠. 이런 문화는 법이나 제도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 능력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생산을 차질 없이 유지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임원은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콜린스 교수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재 정책 철회를 권고할 겁니다. 한국의 기술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콜린스 교수와의 대화는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기술적 놀라움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죠. 특히 그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원래 경제학자라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5나노미터 반도체 생산 공정을 직접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콜린스 교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허용되는 오차가 원자 수준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수천분의 1 수준의 정밀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미국 MIT의 연구실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정밀함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초정밀 작업이 대규모 생산 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저는 콜린스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정밀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자랑이 아닙니다. 이 정밀도가 세계 디지털 경제의 발전 속도를 결정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양자 컴퓨팅. 이 모든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는 반도체의 성능에 달려 있죠. 그리고 그 성능은 한국의 초정밀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또한 현대중공업에서 본 초고압 변압기 제조 기술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 전력망의 핵심 장비로 현대중공업이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그곳에서 800kV급 초고압 변압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어요. 높이가 건물 5층 정도 되는 거대한 장비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수천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죠. 그녀는 이 기술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용접 기술자들의 기술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한 용접 기술자는 30년 동안 같은 부품만 용접해왔다고 했어요. 그 결과 그의 손기술은 로봇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죠. 이런 장인 정신이 한국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콜린스 교수는 또한 한국 기업들의 생산 시스템이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품이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다는 것이죠. 미국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능에 집중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그 기능이 100%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이유예요. 콜린스 교수는 또한 한국 기업들의 예측 능력에도 감탄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개발 전략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10년 후의 전기차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장기적 안목이 한국 기업들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콜린스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기술 혁신 DNA는 초정밀함, 미래 예측 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성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경쟁력이에요. 뉴욕에 도착한 후 저는 콜린스 교수와 함께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방문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경제 모델은 기술 발전을 단순히 자본과 인력의 함수로 분석했어요. 이 모델에 따르면 기술은 돈과 인재가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항상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죠.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이론의 반대였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자본도 적고 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을 훨씬 앞서고 있었죠.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한국에서 발견한 문화적 요소가 자신의 경제 모델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업과 직원 간의 신뢰관계, 위계 질서와 혁신의 균형,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능력 등이 기술 혁신의 핵심 변수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성과 SK의 경쟁 관계였어요. 미국에서라면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싸웠을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서로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하기도 하더군요. 콜린스 교수는 이런 문화적 요소들이 기술 혁신의 핵심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간에 복제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제가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제재 철회 권고서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물리적 인프라나 특허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혁신 문화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죠. 콜린스 교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방문한 LG화학의 배터리 연구소에서의 경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개발합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깨달았죠. 그들에게 배터리는 단순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는 이런 철학이 한국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이유라고 설명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대차의 품질 테스트 센터였어요. 그곳에서는 자동차가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40도부터 영상 50도까지의 온도 변화, 폭우와 눈보라, 심지어 지진까지 시뮬레이션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콜린스 교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기술은 결국 사람과 신뢰의 산물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이제 저는 제 학생들에게 기술 혁신의 본질은 문화와 사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핵심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카페를 나서며 콜린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기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인입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기술만이 아니라 혁신의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이동한 저는 우연히 모리슨 교수와 콜린스 교수가 함께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미국 정책 이반자들과 학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두 교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특히 경쟁보다는 협력에, 견제보다는 상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했죠. 한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입니다. 모리슨 교수의 이 말에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사람 중심 혁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혁신은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한국의 혁신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콜린스 교수도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갖는 특별함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경쟁업체와 협력업체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한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두 교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한국의 혁신 모델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는 이제 실리콘밸리보다 판교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미래의 기술 트렌드를 배우기에 한국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모리슨 교수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단순한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임시 대통령도 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며 콜린스 교수가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할 뿐이죠.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힘은 수백만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술 심장, 그곳이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스탠포드와 프린스턴의 교수들도 인정한 이 사실을 여러분도 자랑스럽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분명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